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지요. 진짜로요? 네, 진짜로요. 레알. 자, 꺼내보세요. 알았잖아요. 세지만 오면 끝이야. 뭐 얼마나 안 왔다고. 세지만 오면 끝인데. 무슨 소리야. 언제부터 그렇게 세진이를 배려해줬다고 또 어? 배려심 뿜뿜하고 그래. 자, 이제 꺼내보세요. 이거 가질래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뭐 이런 거냐? 휴지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알았어. 뭐 여기다가 놓고 가끔씩 쓰도록 할게요. 자, 본교재를 꺼내보세요. 본교재를 꺼내서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광고 하나 드릴게요. 광고. 자, 광고 뭐냐면요. 다음 주 금요일 과학 수업 시간에는 O2 통합과학 여기 문제를 풀 거니까 반드시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풀어와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 풀어야 되느냐? 반드시 조금만 줄여줄게. 30장 남은 거다. 아니 나 도대체 얘기를 해도 풀어오질 않으니 49페이지까지만 풀어오면 돼. 49페이지 한 단원이나 줄여줌. 어제 50 몇이었지? 51이었어. 그러니까 오히려 줄여준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다음 주 금요일까지. 7까지는 부르지 않았어요? 어입니다. 어디까지? 그래서 57페이지까지 풀었어? 네? 풀었어? 잘했어. 잘했어. 50. 잘했어. 57페이지까지 풀었으면 77페이지까지 풀어오면 돼. 알았지? 원래대로 하자면 77페이지까지 푸는 거야. 47쪽 47인가 49인가 그거 넘겨보면 알아. 49네. 이거 어떻게 다 풀어? 뭐야 그거 6일이나 남았는데 그걸 왜 못 풀어? 하루면 돼. 하루면 풀겠네. 네, 77. 오늘 거기까지 진도할 거거든요. 그래요. 세진이가 맞나? 네. 아닌가? 발성 연습 삼아서 웃어봤어요. 이게 왜 자꾸 이게 쏟아지냐? 내가? 네, 77까지 풀어오면 돼요. 도저히 못 풀겠다. 저는 때려 죽여도 못 풀겠어요. 그럼 47페이지까지라도 꼭 풀어야 돼. 알았지? 원래 이게 그런 게 있어요. 70페이지까지 풀어와 그랬다가 47페이지까지도 꼭 풀어와 그러면 왠지 이득 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놓고 47페이지까지도 또 안 풀어와가지고 이제 혼나죠. 그거 이런. 지우면 안 돼요? 뭐? 효신. 효신? 마음에 안 들어요. 누가 썼냐 이건 또 효신. 효신이요. 아유. 아니, 아싸. 안돼. 효신이는 내가 안 좋아해. 진짜 아무것도. 돌아오세요. 25페이지. 자연의 구성물질 하다가 그 중에서 어제 어디까지 했었죠? 초까지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 초 기억나니? 초가 뭐였죠? CHO. 단백질. 탄소, 수소, 산소. 응? 생명체 구성 성분의 주요 성분들은 전부 다 탄소화합물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었지. C가 들어간다. 그래서 C가 들어간 게 탄소화물도 들어가고 단백질도 들어가고 지질도 들어가고 지질이 지방이야. 기질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다 탄소화합물이었다라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거기서 이어서 25페이지부터 가도록 하죠. 펴보세요. 그래. 원래 지연이 처음 시작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 하잖아. 시작하다가 한 5분, 10분 지나면 이제 점점 채도가 낮아져요. 채도가 뭔지 아나? 응? 폰? 내 폰? 내 폰을 왜 물어보지? 아니요? 아유 안에 있는데? 뭐지? 누군가 뭐 도둑이라도 들 예정인가? 혹시 이 친구 짜고 있는 거 아니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업 시간이니까 와서 털어가 뭐 이런 내용을 주고받는 게 아닐까? 자, 25페이지. 나는 아니라고 얘기해줘. 자, 생명체의 주요 구성 물질.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제일 많은 걸 차지하는 거는 당연히 뭐겠어요? 사람이나 모든 생물이나 마찬가지예요. 물이 가장 많이 차지를 하게 되는 거죠. 물이 제일 많이 차지를 하는데 얘네들 물은 그러면 우리 몸속에 어디에 들어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뭘 어디에 들어있어요? 방광 속에 들어있지. 방광 속에 들어있는 것도 당연히 물이고 주성분이 물이죠. 그거 말고도 이 혈관 속을 돌아다니고 있는 피 얘네들도 주성분이 물이야. 그렇지? 대부분 물이겠지. 물에 이제 다른 게 섞여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혈액이 되는 거고 그거 말고도 또 중요한 게 어디 있냐면은 세포들 있잖아. 여기 피부를 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몸속에 있는 장기들을 구성하는 세포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세포 안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녀석이 있어. 뭐냐면 세포 안에도 핵이 들어있어요. 핵. 세포가 뭐 굳이 꼭 네모나게 생기지는 않았겠지만 일단 네모나게 생겼다고 그려보면 동그랗게 해가지고 핵이 있어요. 얘도 핵이 있고 그 외에 세포 소기관이라고 해서 조그만한 뭐 이렇게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콘드리아 그 외에 뭐 골지체 뭐 리소좀 머시기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하면 되고 하이 그래 이 친구 또 이렇게 늦게 들어왔을 때는 꼭 이렇게 헉헉거리면서 들어와야 열심히 왔다는 걸 어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일찍 출발하면 뛰어올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요. 자, 여튼 이게 세포야. 세포인데 알았어. 자, 이 세포인데 세포 소기관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야. 꽉 채우지는 않았겠지. 꽉 채우지는 않았으면 뭔가 이 나머지 부분은 뭘로 차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라는 거죠. 세포 소기관들 외에 나머지 있는 부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형질이라고 부르는 것이야. 원형질이라고 부르고 이거의 주성분이 물이다. 뭐 당연히 물이겠지. 뭐 뭘로 채우겠어. 제일 흔한 게 물이니까 물로 빈 공간을 채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에서 물이 빠져나가면 세포가 쭈글쭈글해져. 그리고 물이 들어가면 세포가 빵빵해지고 요 사이를 물이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물이 하는 역할, 원형질과 체액의 주성분으로 일단 이렇게 세포 하나하나마다도 다 물이 들어있다는 거야.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배가 고프죠. 배가 고파. 이상하게 밤만 되면 배가 고파. 그래서 라면을 하나 끓여 먹어요. 라면을 계란까지 넣어서 다 끓여 먹고 나서 먹었더니 어때? 졸려요. 졸려가지고 이제 자버리는 거지. 자버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보면 띵띵띵띵 이렇게 얼굴이 부어있잖아. 응? 그렇지. 그게 왜 그러냐면 세포 속에 이 원형질이 늘어나서 물을 많이 흡수를 해버려. 왜 흡수를 하냐면 주변에서 나트륨 농도가 높으니까 소금이 이제 주성분이 이제 나트륨이랑 염소 그렇게 몸속에 들어가서 이제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하겠죠. 나트륨 농도가 높으니까 물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해. 그래서 뭐 일단 소변량이 줄어드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세포 하나하나들도 다 그렇게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조금이라도 자기가 물을 더 가지려고 그래. 더 가지려고 그래서 몸속에 뭐 돌고 있던 피에서 물 부분을 좀 흡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림프액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세포가 붓는 거야. 세포가 원래 이렇게 생겼던 녀석이 부어요. 붓게 되면 이렇게 띵띵하게 이렇게 커지게 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피가 늘어나니까 팅팅 붓는 거야. 팅팅 붓고 아침에 조금 이제 활동을 하고 그러면 이제 또 붓기가 좀 가라앉지. 시간이 지나면 그럼 어떻게 농도가 나트륨이 좀 어느 정도 배설이 되면서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얘네들이 이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얼굴이 제대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물이라는 녀석이 원형질과 체액의 주성분, 체액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많은 건 피, 그 다음에 림프액, 뭐 침, 소변 등등등 하여튼 몸속에 있는 액체는 전부 다 체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것의 주성분으로 화학 반응의 매개체 역할. 그리고 또 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물질을 잘 녹일 수 있죠. 물은 굉장히 뛰어난 용매야. 굉장히 뛰어난 용매다 보니까 거기에 영양소도 녹여 있고 노폐물도 녹이고 뭐 기체 같은 것도 녹이고 그다음에 뭐 항체인 호르몬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혈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몸을 다 이렇게 돌게 된다는 거죠. 물이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리고 또 물의 특징 중에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비열이 커. 갑자기 비열? 비열이 뭐지? 지연아, 비열이 뭐지? 비열? A열은 아닌 것 같고 B열인가요? 또 올라가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렇지. 그거야 바로 열량. 필요한 열량. 뭐냐면 물을 끓인단 말이야. 물을 끓이면 그게 열을 가해주지. 열을 가해주는데 열을 어느 정도 가해줬을 때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그 비율 그걸 갖다 비열이라 그래. 그래서 비열이 큰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열을 가해줘도 온도가 조금밖에 안 변해. 조금밖에 안 변하고 비열이 작은 물질이다 그러면은 조금만 열을 가해줘도 온도가 확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 근데 물은 어떻다고? 비열이 커. 비열이 커서 아무리 웬만큼 열을 가해줘도 온도 변화가 심하지 않은 편이야. 그 덕분에 우리가 몸에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성분이 물이기 때문에 체온이 많이 올라가거나 많이 떨어지는 것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물이 비열이 크기 때문에. 자, 그런 역할도 해요. 자, 그다음 단백질. 물 다음으로 많은 게 단백질이라고. 어제 웃긴 거 얘기해 줄까? 저녁 수업에 내가 똑같이 이렇게 했거든? 그랬더니 애들이 지방 이러는 거야. 단백질이야. 알았지? 피부는 단백질이야. 내 얼굴에 그렇게 지방이 가득 껴 보이니? 그건 아니야. 자, 어쨌든 단백질이라는 녀석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우선순위는 좀 낮아. 뭐가 우선순위 제일 높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거? 왜 계속 지연이한테 물어보지? 경은아.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영양소 중에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거. 먼저 쓰이는 거. 탄수화물. 그렇지. 탄수화물부터 제일 먼저 쓰이고 그 다음에 단백질 순서야. 단백질 순서가 아니라 지방 순서지. 지방 순서고 그 다음에 단백질. 그렇게 가게 되는데 아니야. 지방이랑 단백질은 거의 뭐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 일단 탄수화물이 제일 먼저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근육이나 세포 등 몸의 구성 성분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이 단백질이 우리 몸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 물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이야. 효소와 호르몬의 성분으로 효소, 그러니까
갑자기 효소? 무슨 효소? 소화 효소 배운 적 있지? 네. 뭐 트립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라이페이스 뭐 이런 것들 그런 애들이 소화 효소잖아. 그런 것들도 주성분은 단백질이라는 거야. 단백질이고 그리고 호르몬이라 그래서 뭐 생장 호르몬, 성호르몬, 그다음에 뭐 이자에서 나오는 인슐린 이런 것들도 다 본체 자체는 단백질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지. 그 단백질이 종류가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 딱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단백질이라는 이름 속에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존재를 하게 돼요. 형태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하는 기능도 그렇고 엄청 다양해. 엄청 다양한데 공통점은 왜 단백질이라고 부르느냐? 기본 단위체가 똑같기 때문에. 단위체라는 녀석이 똑같기 때문에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단위체가 단백질인 경우에는 뭐였어요? 혹시 어제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아미노산이 단백질의 단위체로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애들을 다 통틀어서 단백질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해 놓는 게 더 나을 거야. 주성분 뭐라고? 천 CHON 또는 S가 있는 것도 있어요. 황이 있을 수도 있고 초스라고 읽기는 좀 그렇잖아. 촌 주성분이에요. 그런데 요 내용에는 나오는 건 아니지만 조금 또 관심 있는 거 제가 관심 있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 단백질 같은 경우에 그 어제 봤으면 알겠지만은 탄수화물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전부 CHO에서 끝이야. 끝인데 단백질이 들어가서 N이라는 게 추가되지. 질소가 추가됐지. 추가가 되는 덕분에 이 뭐랄까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좀 문제가 생겼어. 왜냐면 CHO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산소랑 결합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 얘가 산소랑 결합하면 뭐가 나올까요? CO2. 그래요.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소화를 해가지고 영양소로 쓰고 노폐물이라고 해봐야 이산화탄소밖에 안 나와. 어차피 산화 반응을 시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랑 산소랑 반응시키면 뭐가 나올까? H하고 O 있는 거. 그렇지. H2O. 물이 나와요. 그래서 노폐물이라 해봐야 물밖에 안 나와. 물밖에 안 나오고 얘는 산소랑 반응시키면 어차피 산소가 나오겠지. 오존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 몸에서. 산소가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노폐물이랄 게 없어. 그러고 보니까 CHO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산화탄소하고 그 다음에 물만 이렇게 나오게 되었었는데 N 때문에 N이랑 산소랑 결합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뭐 산화질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마도 일반적이겠지만 사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물이 가수분해가 되면서 N이랑 H랑 결합을 해서 NH4라는 녀석이 아니지 3지 NH3라는 녀석이 나와요. NH3를 보는 순간 이것은 농협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고 NH3는 암모니아야. 암모니아라는 이름은 들어봤을 거야. 왜? 농협 3번 미안해. 자, NH3는 암모니아인데 암모니아가 단백질을 소화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암모니아가 나온단 말이야. 암모니아가 나오니까 얘가 다른 애들은 크게 독성이 없어. 뭐 CO2라든지 H2O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독성이 없는데 얘는 우리 몸에서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면 어떻겠어? 암모니아 냄새 맡아봤니? 뭐 자주 맡아볼 수 있어요. 화장실에 가면 냄새 나는 거 암모니아 가스 냄새란 말이야. 냄새부터 별로 안 좋잖아. 우리 몸속에 있으면 되게 독성이 강해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독성이 약한 물질로 바꿔서 그거 봐 5분 만에 이제 눈이 따가워지기 시작하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암모니아라는 것 때문에 우리 몸의 배설계 그러니까 뭐 간부터 시작해서 간에서 이제 뭐 해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물질 합성을 하지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요 배설계 쪽에서 요산으로 바꾸게 돼요. 암모니아를 요산으로 바꾸고 그래서 오산이 아니고 요산 뇨산이라고도 했었어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요산이라고 표현을 쓰니까 요걸로 바꿔가지고 이제 오줌에다가 물 왕창 넣어가지고 오줌으로 양 희석시켜가지고 이제 배설을 하게 되는 거거든. 이것 때문에 배설계가 좀 복잡해졌다라고 보면 돼. 단백질 때문에. 단백질 아니라 우리가 탄수화물이랑 지방만 먹고 사는 그런 동물이었다면 굳이 이렇게 복잡한 배설계 필요 없이 그냥 숨만 쉬었어도 될 거야. 아마 숨만 쉬고 먹기만 해도 됐을 건데 하지만 단백질을 우리가 섭취를 하고 단백질을 이용해서 몸을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복잡하게 진화되었다 정도까지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단백질 중요하다고요. 근육이나 세포 이런 우리 몸 머리카락도 그렇고 손톱 발톱도 다 손톱 발톱은 아니지. 자, 그거까지 다 단백질이다. 그 다음에 효소와 호르몬의 성분으로 생체 내 화학 반응과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 알겠고. 다음에 지방, 지질. 꼭 교과서에서는 지질이라고 하지. 그래서 지질 보면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몸의 구성 성분이며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 라고 했는데
그 옆에 회색으로 흐릿하게 써놓은 게 종류에는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가 있다라고 돼 있죠. 중성지방이 우리가 아주 그 싫어하는 그거야. 뱃살에 끼이는 지방.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피하 지방도 그렇고 그다음에 내장 지방도 그렇고 이런 애들은 다 중성 지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요거는 주로 어디 쓰이냐면 지방 그 피하 지방, 내장 지방 어디 쓰일까?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우리가 먹은 양이 먹은 에너지가 너무 많은데 비해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적게 되면 그거를 지방으로 바꿔 가지고 뱃속에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놓는 거죠. 쌓아 놓고 안 좋아 몸에. 그래요. 누군가가 또 그래. 알겠고. 자, 그다음에 인지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지질 이렇게 써 있잖아. 갑자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끊어 읽어야 할까? 인지질이라고 끊어 읽어야 되나? 인지질이라고 읽어야 되나? 인지질 이렇게 세 글자로 읽어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되죠.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정답부터 얘기하게 되면은 당연히 인 하고 잠깐 쉬고 지질 이렇게 읽는 게 제일 그 원래의 의미에 맞아. 뭐냐면은 인이 뭐니? 사람인 아니에요. 사람인 아니고 우리 원소 중에 인이라는 원소 있었잖아. 네. 인. 아이. P예요. 네. I는 아이오딘이죠. 인, P라고 쓰는 요 인, 이 붙어 있는 지질이라는 뜻이야. 왜? 지질의 종류잖아. 지질의 종류니까 지질은 지질인데 원래 지질이면 C하고 H하고 O 이렇게 세 개만 있었다 그랬잖아. 세 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P까지 같이 붙으면 인지질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냥 이름은 그런 거고. 그러니까 원래 지질에다가 P가 하나씩 이렇게 딱딱딱딱 붙는단 말이야. 근데 걔가 붙을 때 어떻게 붙냐면 지질을 보통 이렇게 꼬리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을 해요. 여기 꼬리 부분이 지질이야. 지질이고 대가리가 인인 거지. P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머지 이렇게 CHO들이 쭈르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그런 식인데 얘가 독특한 특성이 있어.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뭐냐면 이 지질 부분은 그대들 기름은 물이랑 잘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여요. 이 지방이 기름이잖아, 기름.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물이랑 안 친해. 그래서 그 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소수성이라고 얘기해요. 물을 싫어, 소원한 관계. 들어봤어요? 서로 이제 관계가 안 좋으면 소원한 관계가 되었다고 해. 어쨌든 멀다는 뜻이야. 그래서 물이랑 안 친한 그런 부분이고 이 대가리 쪽은 물이랑 대당 친해. 대당 친해서 친수성이라고 해요. 이름 아주 잘 지었죠? 자, 그래서 얘가 어떤 식으로 되게 되냐면 요 인지질이라는 거 그냥 대충 이렇게 확 뿌려놔도 물이 있기만 하다면 대가리 부분만 물 쪽으로 쫙 서게 되는 거야. 쫙 일렬로. 물이랑 친한 쪽으로 요 옆에 인 이렇게 대가리들이 이렇게 나란하게 서게 된다고요. 물이랑 안 친한 쪽은 반대로 쫙 나열이 되고. 그래서 얘가 뭘 이루게 되냐면 막을 이뤄 가지고 이쪽 부분이 물, 그다음에 이쪽 부분은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몸속에 기름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 나머지도 또 물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막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쪽은 다리가 이렇게 있고 대가리가 이렇게 생기는 방향으로 쭉 이제 나열이 된다는 것이야. 그렇게 돼서 인지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올챙이 같이 생긴 녀석인데 얘가 두 개가 나란하게 생기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만큼이 막이 되는 거야. 세포막, 핵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으로 두 개씩 있다고 해서 이중층이라고 얘기하는 요걸로 쫙 이렇게 둘러싸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있었던 세포막 요 부분이 확대를 해보면 요 따위로 생겼다는 것이야. 인지질 두 개로 해가지고 물이랑 친한 쪽.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물 많고 이쪽도 물 많고 대신에 여기가 막으로서 요거랑 요거 사이를 구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에 적합해졌다는 거지. 이 소수성 부분이 있어서. 자, 뭐 그렇게 되어요. 요거는 사실 생물 1에서 주로 자세하게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그냥 미리 알아두시라고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대. 지질이 스테로이드 어디서 이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스테로이드 어디서 들어봤지? 기억나는 거 없니 혹시? 뭐 운동 선수들 도핑 뭐 이런 거 관심 없니? 그 외 야구 선수들 보면은 그 메이저리그에 보면 홈런을 미친 듯이 많이 쳐가지고 그 명예의 전당에 갈 뻔했던 양반이 있어요. 그 양반이 뭐였냐면은 마크 맥과이어라고. 아무도 모르네. 자, 미안해요. 네, 근데 그 양반이 정말 홈런을 엄청나게 많이 때렸거든. 근데 사람들이 다 이제 의심을 한 거야. 약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의심을 했죠. 의심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걸렸어. 약을 한 개 걸렸는데 그때 먹었던 게 뭐냐면은 남성 호르몬 제제인데
그거 주성분이 스테로이드예요. 스테로이드라 이제요? 남성 호르몬 약을 제제라고 얘기를 해요. 약이란 말을 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잘 쓰진 않아요.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스테로이드가 주성분이었던 것이야. 스테로이드 주성분으로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호르몬에 아까 단백질이 이거 단백질이 주성분이라고 했잖아. 거기에 스테로이드가 첨가가 되는 거야. 첨가가 되면은 그게 이제 성호르몬 쪽에 관련된 호르몬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남성 호르몬이랑 거의 성분이 유사한 물질이야. 남성 호르몬 성분이라고 보면 되지. 그런 걸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남자다워진다 에서 끝나면 좋은데 근육량은 엄청 늘어나. 근육량이 늘어나고 똑같이 운동을 해도 막 갑자기 폭발적으로 근육이 팍팍팍팍 생겨요. 좋은 거 아니냐? 왜? 근육이 생기면 힘이 세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홈런을 그냥 대충 때려도 싹싹 넘어갔다고. 팍팍 넘어갔어. 그래서 홈런 엄청 많이 쳤거든. 근데 부작용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성격이 변해. 남성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여성 호르몬보다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거든. 그러면 성격이 굉장히 공격적이 되고 진짜로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 이 심리 상태가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공격적이 돼서 아주 성격이 더러워져요. 성격이 더러워져가지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게 되고 뭐 성격 정도만 했으면 괜찮은데 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 남성 호르몬이 너무 많잖아. 그러면 젊은 나이에 탈모가 와요.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져요. 왜? 남성 호르몬이 너무 많아가지고 탈모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있어. 실제로 그런 경우에 탈모 치료제로 여성 호르몬을 먹어요. 여성 호르몬을 약으로 먹는 거야. 약으로 먹어서 균형을 조금 맞춰주는 거지. 남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가 빠지는 경우 탈모 치료제 프로페시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 시판되어 있는데 그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먹을 수 있는 거긴 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주성분이 여성 호르몬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점점 이제 막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긴 한데 이 프로페시아라는 약은 여성 호르몬이니까 약사들이 여자들이 많잖아. 여자들이 많은데 그게 있잖아. 원래 개발된 용도는 전립선 치료제였어. 전립선도 이제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전립선 치료제인데 그게 전립선 치료용으로 먹기에는 용량이 괜찮은데 탈모 치료용으로 먹기에는 약 하나 먹으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가지고 그 약을 반드시 이렇게 쪼개서 처방을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를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그거를 이제 하나, 둘 해가지고 4분의 1 조각씩으로 잘라서 처방을 하게 돼 있거든. 근데 그걸 이제 잘라가지고 하나씩 한 봉지에다 넣어야 되잖아. 그거를 여자 약사는 안 해. 여자 약사는 만지지 않아요. 왜? 안 그래도 여자 약사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 많은 상태죠. 많은 상태인데 그거를 만지기만 해도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돼요.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것도 많아. 그런 물질들도 많은데 어쨌든 그래서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그 성분이 흡수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과다해지면 아까 남성 호르몬 많이 먹었을 때 문제 생긴다 그랬지. 여성 호르몬도 여자가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또 문제가 생겨요. 호르몬이라는 게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 약사들 그 약을 건들지 않습니다. 건들지 않고 보통 남자 약사들한테 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을 동원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 그래 특히나 이제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약은 처방을 받아도 죄송합니다. 처방해드리기가 조제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라고까지 양해를 구한다고 하더라고. 몰라 나도 들은 얘기야. 하지만 근거는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랬고 스테로이드가 뭐라고? 성호르몬 같은 거 만들어질 때 단백질에 결합시켜가지고 그 성호르몬으로 만들어지는 그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자, 탄수화물은 우리 밥, 빵, 면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는 녀석들이잖아. 그치? 쌀, 밀가루 이런 거에 왕창 많이 들어있는 녀석인데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일단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 첫 번째 우선순위야. 우선순위 첫 번째 탄수화물부터 활용이 돼요. 그리고 몸의 구성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몸의 구성성분으로는 굉장히 낮은 양만 차지해. 오히려 무기염료, 비타민 같은 것들보다도 비타민, 나트륨 이런 것들보다도 양이 더 적어. 우리 몸속에 있는 양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먹는데 다 써버린다는 거야. 다 써버리고 남아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얘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 어딜까? 단일 장기 기준으로. 단일 장기 기준. 장기만요? 심장. 이라고 보통 생각해요. 네. 심장이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뇌야. 사실은 뇌가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거든. 게다가 특히나 뇌가 이제 에너지를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사용하기 제일 좋은 형태가 포도당이거든. 그 탄수화물 중에서 제일 간단한
단위체, 탄수화물의 단위체가 포도당이지 포도당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자동으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달콤한 게 먹고 싶어져. 공부를 하다 보면 괜히 초콜릿이랑 사탕이랑 이런 걸 찾게 되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원해요. 머리에서 원해가지고 그렇게 입에 딱 넣었을 때 달콤하다라는 것 자체가 단맛을 쉽게 느끼면 쉽게 느낄수록 이 단위체에 가까운 거야. 녹말 같은 거, 밥이나 빵 같은 거 몰라. 빵은 이제 설탕 넣으면 달콤하겠지. 하지만 밥 같은 거를 딱 입에 넣자마자 아우 밥이 달어 이런 사람 없잖아. 하지만 초콜릿은 입에 넣는 순간 어우 달어 그러지. 그러면 그런 둘 차이는 뭐냐면 둘 다 주성분이 탄수화물이긴 한데 밥이 좀 더 단위체가 여러 개 붙어 있는 다당류라서 소화가 필요한 그런 탄수화물인 반면에 딱 입에 넣었을 때 달달하고 느끼는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분해가 돼 있어가지고 단당류나 이당류 이런 애들이 많이 들어있는 녀석이면 입에 넣었을 때 바로 달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밥을 먹는 것보다는 초콜릿을 먹는 게 금방 포도당으로 분해가 빨리 되겠지. 이미 어느 정도 쪼개져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혈당 수치가 훅 떨어져가지고 배가 너무 고프다, 머리가 안 돌아간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밥을 먹는 것보다는 당연히 초콜릿을 먹는 게 효과가 좋아요. 빨리 당 수치가 올라간다는 거지. 다음에 핵산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라 그랬는데 또 이제 방탄소년단이 잠깐 생각이 나게 DNA 뭐 요 말은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쓰는 말이야. 그치? DNA 들어봤죠? 뭐 하는 거래요? DNA가 하는 역할이? 죽는다. 왜 그걸 나한테 묻죠라는 이런 강력한 항의의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 DNA라는 건 어디에 들어있냐면은 아까 여기 핵 했었지. 세포 안에 핵이 들어있는데 핵 안에 평상시에는 염색체라는 게 존재를 하진 않아. 염색체라는 게 존재를 하지 않고 핵 속에 이렇게 막 실같이 해가지고 막 대충 풀어져 있어. 대충 풀어져 있는데 이걸 염색사라고 불러요. 염색체가 될 녀석들이야. 염색사라고 해서 이건 실사자. 염색체는 체인데 염색체는 뭉친 거고 염색사는 풀어져서 실타래처럼 완전 풀어져 있는 그런 걸 염색사라고 하는데 이 염색사의 주요 구성 성분이 바로 DNA하고 플러스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하여튼 뭐 DNA가 주성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야. 이 염색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세포마다 다 들어있어. DNA라는 물질. 요거를 구성하는 주요 영양소가 바로 핵산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무기염류라고 하는 건 이제 탄소가 안 들어가는 녀석을 다 무기염류라고 해. 탄소가 안 들어가는 녀석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소금을 먹었어요. 나트륨 이온이라든지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다 무기염류에 속하게 되고 특히 비타민이 부족하면 졸려요. 비타민이 부족하니까 비타민도 많이 먹고. 진짜? 비타민이 부족하면 졸린다고? 처음 듣는 얘기 같기도 하고. 비타민 E가 보통 그대들 A부터 D까지는 잘 알지. 비타민 A는 부족하면 졸려? 야맹증. 그렇지.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자맹증이 밤에 안 보여요. 밤에 안 보이고 비타민 B가 부족하면 불병. 아니에요. 각기병. 각기병이라고 해서 다리가 아주 각기를 잘할 수 있을 정도 사이즈로 줄어들어. 다리가 완전 빼짝 말라가지고 뼈밖에 안 남아. 뼈밖에 안 남고 이렇게 잘 이렇게 부러져. 다리가 약해져가지고. 그리고 B가 부족하면 또 입속에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엄청 잘 생겨. 구승구각염 이런 것도 생기고. 비타민 C 부족하면 불병. 그리고 졸려. 물론 너 졸리는 건 농담이고. 구루병 아니고 괴혈병. 이 친구 갑자기 구루병만 계속 물리고 있는데. 불병은 뭐예요? D. 아. 안타까워요. 한 번만 더 밀었으면 되는데. 비타민 C 괴혈병이라고 해서 잇몸에서 피가 줄줄 나는 병이야. 건드리기만 해도 피가 줄줄 줄줄. 그리고 안 건드려도 잇몸이 점점 내려앉으면서 이빨에 뿌리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빨도 쉽게 빠지고 결국에는 과다출혈로 죽게 되는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 영화 내용이 뭐였냐면 핵폭탄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핵전쟁이 잘못해가지고 핵전쟁이 일어났는데 오발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다 핵을 쏴버려가지고 인류가 멸망했어. 인류가 멸망하고 일부만 이제 지하 벙커 속에서 이제 살아남은 거지. 그래서 이제 지상으로 나가지도 못해. 방사능 오염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땅 속에서 이제 뭐 한 10명인가?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그 안에서 오래 있다 보면 사람들이 점점 이상해지잖아. 땅 속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햇빛도 못 보고 뭐 음식도 맨날 통조림 이런 것만 먹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것 중에 이렇게 아침마다 괴로워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왜 괴로워하냐면 피가 줄줄 나. 괴혈병 때문에. 그거는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비타민 C가 보통 신선한 과일, 야채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죠. 주스 이런 거. 그런데 그 뭐 땅속에서 맨날 이제 그 콩 통조림, 뭐 참치 통조림 이런 것만 먹고 살다 보니까 비타민 C가 부족해지는 거지. 그래서 괴혈병이 생겨요. 근데 왜 아침마다 아파요? 물론 저녁 때도 아프겠지만 하루 종일 그것만 보여주고 있으면 그게 괴혈병 영화잖아. 괴혈병 영화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간에 이 땅속에서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괴혈병으로 피 줄줄 나는 그런 것도 보여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비타민 D는 얘기했던 대로 구루병. 구루병이 뭔데요? 구루병 등이 툭 튀어나와요. 이렇게 허리가 굽으면서 등이 툭 튀어나오고 뼈에 이상이 생기는 거야. 뼈에 이상이 생기고 등이 이렇게 굽고 이렇게 튀어나와. 아유, 선생님 구루병도 아닌데 벌써 등이 튀어나와 있어. 그래 난 자세가 나빠서 그래. 자세가 나빠서 그런 거고 여튼 그런 병이 생겨. 그 다음에 비타민 E. 비타민 E를 다른 말로 토코페롤이라고도 해요. 들어봤니? 토코페롤? 아 그래? 아쉽네. 그 뭐 영양제 중에 보면 토코페롤 함유 해가지고 뭐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약간 이 수면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관여를 좀 해요. 뭐 특별하게 뭐 무슨 병에 걸린다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도 필요해요. 그 정도까지면 일단 비타민 알아두면 되겠고 그게 뭐라고? 무기염류라고. 무기염류에 거기다 적어두세요. 플러스 비타민. 네? 무기염류에 비타민이 포함된다라는 것까지 적어두시면 되겠어요. 좋아, 이제 3분의 1페이지를 설명했군. 아니에요. 이 페이지까지만 설명하고 쉴게요. 자, 단위체를 이용한 물질의 형성이라고 했는데 아까 단위체 얘기를 했어요. 단위체에서 일단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라는 거 얘기했고 아까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뭐라 그랬죠? 그래요. 훌륭해요. 열심히 듣고 있잖아. 분명히 아까 수업 시간에 한 10분 전에 얘기했어요. 포도당이 탄수화물의 단위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하나만 더 기억하면 돼. 단위체 하나만 더 기억하면 되는데 뭘 기억해 주면 되냐면 핵산의 단위체. 핵산의 단위체가 거기 보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돼 있지. 그 녀석들 뉴클레오타이드가 또 이렇게 엄청나게 여러 개 모여서 핵산이 되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아미노산, 포도당 적자 적어야지. 얘들아 적자 생존이 뭔지 아니? 네. 아니, 몰라요. 뭐니? 적자 생존. 환경에 적합한 놈들만 살아남는다라는 그런 얘기잖아. 다윈이 한 얘기야. 다윈이 한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적으면 적자 생존이에요. 적는 사람만 생존할 수 있어. 자, 포도당. 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생각해서 친 드립인데 물론 글씨가 좀 알아보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포도당 얘는 탄수화물의 단위체고 그 다음에 길어요. 뉴클레오타이드 얘는 핵산의 단체다. 이렇게 세 가지는 꼭 기억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요거 두 개 정도는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요거 하나만 더 기억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진짜로 합성 이 단위체들이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죠. 이 친구 생존하기 싫구만. 적지 않아. 적다가 지웠어. 알았어. 자, 단백질 형성되는 걸 한번 보게 되면은 봐봐. 단위체가 이제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들이 옆에 이렇게 쭉 나열이 돼. 나열이 되는데 거기 보면 어디를 보면 되느냐면요. 아미노산의 구조라고 오른쪽에 뭐 이렇게 CHRN 해놓고 막 줄로 이렇게 쭉쭉 그어놓은 게 있어요. 보입니까? 네. 그 녀석이 있죠. 그걸 여기다가 하나 그려볼게요. 그려보는데 그대들도 그 옆에다가 똑같은 녀석을 하나 더 그리면 되는데 공간이 없네. 슬퍼요. 그러니까 칠판을 그냥 보도록 하세요. 칠판을 보도록 하시면 얘가 이만큼 전체가 아미노산 하나야. 아미노산 하나고 여기 R, H, C, O, OH, N, H, H. 이렇게 복잡한 녀석이 있다는 거죠. 이게 기본 단위야. 기본 단위인데 이게 똑같은 게 옆에 하나 더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줄게.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미노산이 쭉 실 꿰듯이 꿰이게 되는데 N, H, H, C, O, OH, R, H. 자, 똑같은 녀석을 하나 옆에 더 그렸을 뿐이에요. 하나가 더 있다고 하면 아미노산이 하나 더 넣었어. 그러면 얘네들끼리 그래요. 자, 여기가 사실은 경계잖아. 경계인데 얘네들끼리 야,
우리 아미노산 하나만 있으니까 기능을 나타내기가 너무 힘들어. 뭐가 되질 않아. 되질 않으니까 우리 아미노산끼리 손을 좀 잡고 한번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결합해 보자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여기 줄 하나하나들이 결합할 수 있는 팔 하나씩이야. 공유 결합할 수 있는 팔 하나씩. 전자쌍 하나 만들 수 있다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랑 결합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여기서 OH를 잡고 있던 손, 그리고 이쪽에서 H를 잡고 있던 이 손 두 손을 얘에 놓고 얘를 놔버려. 끊어내서 너의 갈 길을 가라 라고 하면 얘네들이 따로 떼어져 나와서 야, 나 버림받았어 하면서 수산화 이온이 있고 그 다음에 수소 이온이 나 버림받았어 하면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걔네 둘이 만나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H2O가 돼요. 이 두 개가 더해지면 수소가 두 개고 산소가 하나니까 자연스럽게 물이 하나 빠져나온다.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남는 거는 뭐냐면 이쪽에 팔이 한쪽 팔이 덜렁덜렁 이렇게 남는단 말이야. 양쪽이. 그러면 팔이 남았으니까 우리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볼까? 하면서 결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방향이 되냐면 물이 하나 빠져나가고 나서의 그림을 그리게 되면 아까 있던 팔이 이렇게 연결이 돼버린다는 것이야. 그래서 탄소 다음에 질소가 나오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이런 게 쫙 수만 개, 수십만 개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데 뭐야? 근데 같은 것끼리 이렇게 여러 개 묶어서 뭐 할 건데 그냥 등치만 커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야. 왜 아니냐면 여기 보면 R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죠. 이 R이라고 써 있는 부분의 종류에 따라서 그 아미노산이 무슨 아미노산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미노산이 아까가 아니지. 어제 한 20가지 정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 20가지 중에 어느 거가 올지 그 순서에 따라서도 이 전체 모임의 성격이 완전 달라지는 것이고 개수에 따라서도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요 R이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 R 써놨지만 이게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 나머지 부분은 똑같고 R 부분만 조금씩 다른 것이에요. 그게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의 이름. 이렇게 결합하는 거. 이 결합 자체를 이름을 뭐라고 하냐?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펩타이드 결합. 쌤 여기 있는 거랑 이름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타이드만 같아요. 그쵸? 뉴클레오타이드고 펩타이드고 그러면 타이드, TIDE 라는 녀석이 뭔가 전미사로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전 한번 찾아봐요. 사전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여기서 이름을 꼭 기억해 주는 거. 그리고 플러스 뭐가 빠진다고? 물이 빠진다는 거. 물이 빠지고 결합의 이름은 펩타이드 결합이다. 뭐 아미노산끼리 결합할 때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물 빠진다. 그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면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을 했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 했으니까 이제 곧 쉴 수 있어. 곧 편안하게 쉴 수 있으니까. 자 봅시다. 거기 보면 밑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어떻게 그려져 있냐. 거기 보면 OH가 이렇게 나란히 OH 써 있는 게 아니라 O하고 위쪽에 H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H 있는 거. 그쪽 음영으로 칠해진 부분이 이만큼이 빠져가지고 물이 된다는 거임. 그만큼이 빠져서 물이 되고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여기 음영 부분이 빠져서 물이 되고 나머지 원래 이렇게 덜렁덜렁거리던 팔끼리 결합을 해서 두 번째 있는 그림처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 된다. 자,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아미노산이 실개듯이 쭈루룩 연결이 돼서 그것들이 모이면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좋아요. 헥산의 형성. 단백질의 형성은 됐고 헥산의 형성. 이거는 헥산이라고 하는 거 아까 모양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지. DNA의 주성분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얘네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면요. 길게 그리지 않을게요. 너무 그리지 마. 길게 안 그릴게. 살살 그릴게. 자, 보면 DNA라는 녀석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산, P가 들어있는 인산 부분을 동그랗게 보통 그리고 그 다음에 옆에 당 그 다음에 옆에 붙어있는 게 염기. 이 기호들이 뭔가 다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거 하나만 의미를 알고 하면 돼요. 당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거 뭐 없니? 오늘 수업에 무슨 당 얘기한 거. 그래 그거 있지. 네. 훌륭해.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자 여기 보면 포도당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러면 포도당이랑 여기 있는 당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당이랑 여기 있는 당이랑 같은 의미야. 같은 의미로 탄수화물의 종류인 거야. 탄수화물의 종류인데 그 중에서도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녀석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C6H12O6라고 이렇게 써요.
아니야, 저쪽에 지난 시간에 썼었어 한번. 분명히 썼었어. 설탕. 설탕은 요거 두 개가 붙으면서 물 하나 빠진다고. 여기가 아니었나? 저녁 수업이었나? 뭐 맞아요, 여튼 맞아요. 여기서 얘기했지. 네. 두 개 붙으면서 뭐 설탕 된다고. 여튼 이게 포도당이거든. 포도당인데 탄소가 몇 개 있니? 6개 있죠. 여기는 오각형으로 그려놨잖아. 요거 6개 할 때 육각형으로 이렇게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니? 그러면서 여기 탄소가 6개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 이게 바로 육탄당인 거야. 탄소가 6개다 해가지고 육탄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는 오각형이니까 탄소가 여기 해서 5탄당이 되는 것이죠. 5개의 탄소가. 말이에요. 그래요, 당연하죠. 제가 뭐 없는 얘기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5탄당이에요. 5탄당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DNA라는 거 많이 들어봤을 텐데, DNA 말고 비슷하게 RNA라는 것도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1학년 때 배운 건 아니고 이제 생물을 배우게 되면 RNA까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거랑 요거의 차이는 요 당이 무슨 당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뭐 DNA랑 RNA랑 약간 좀 비슷하다고 보면 돼. 요 인산이랑 염기가 붙어 있는 건 똑같아. 형태는 똑같고. 자, 어쨌든 여기 들어가는 당은 5탄당이다. 이거 포도당이랑 비스무리한 건가 봐. 비슷한데 좀 다른 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당, 인산, 염기로 구성이 되고,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 요거 한 덩어리가 뉴클레오타이드 하나인 거야. 이게 기본 단위가 되는 거죠. 아까 여기 단백질에서 요만큼 아미노산 하나가 기본 단위가 되는 것처럼 핵산에서는 요만큼이 기본 단위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얘네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실에 줄 깨듯이, 구슬에 실 깨듯이 쫙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연결이 돼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그걸 끼치게 된다는 것인데, 핵산의 종류를 보면 거기에 있어요. 구분해 보면 구조, 5탄당, 염기, 기능 해가지고 DNA하고 RNA. 나오네? 좋아. 보면 DNA는 구조가 이중나선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해요. 이중나선이라는 게 뭐냐면, 나선이 뭐니? 나선에 가면 모르냐 그 노래? 알아? 대단한데? 영화에 나와서. 맞아. 영화에도 나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선이 뭐냐면 소용돌이야. 소용돌이. 순우리말로 하면 소용돌이를 나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러 돌아가는 거. 그거를 이제 나선이라고 하니까, 이중 나선이라고 하면은 그게 뭐냐면, 옆에 있는 것처럼 리본이 이렇게 휘감듯이 가는데 그런 게 2개 있다는 거야. 2개가 서로 이어져서 만들어진 구조로서 25페이지 아래쪽에 나오는 이 그림, 저 그림 자체를 이중 나선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야. 오케이? 그래서 DNA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는 5탄당으로서는 뭘 가지고 있다? 디옥시리보스. 그래서 DNA가 풀 네임이 뭐냐면, 항상 이제 DNA라고만 얘기하잖아. 풀 네임이 있어요. 디옥시리보스 뉴클레이크 애시드라고 해서. 갑자기 너무 많은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냥 듣고 잊어버려. 괜찮아. 듣고 잊어버려도 나중에 가면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긴 해 정도 기억이 나면 되겠죠. 자, 디옥시리보스를 갖고 있고, 염기는 ATGC,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뭐 이렇게 4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문제에 나올 거야. 문제에 나오는 정도만 외워두면 되겠죠. 기능은 보면 유전정보 저장인데, 밑에 거는 전달이라고 조금 다르죠. 조금 달라서, 여기 분열하기 전에 염색4 상태에서는 DNA를 가지고 있고, 얘네들이 분열하고 나서 실제로 그 세포 하나하나들이 뭔가 단백질을 합성한다든지 뭐 기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기능을 실제로 수행할 때는, 단백질 합성할 때는 RNA라는 녀석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원래 DNA가 이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이었잖아. 그 중에서 그게 이렇게 반으로 잘려가지고 한쪽 줄만 쫙 남게 되는 거지. 거기에 반대쪽으로 딱 맞춰서 만드는 게 바로 RNA야. RNA가 나와서, 그래서 쑥 떨어져 나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런 거 해봤냐? 미술 시간에 석고로 얼굴 본뜨기. 얼굴 본뜨기 좀 무섭다. 어쨌든 손으로 본뜬다든지 하게 되면은 내 손이랑 똑같은 녀석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틀을 개를 하나 쑥 넣어가지고 그거랑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본을 뜨게 되는 거죠. 그 본을 뜨는 게 RNA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네. 자, DNA 염기의 상보 결합이라서 하나의 DNA를 구성하는 2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그 2가닥 각각을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요. 왜?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붙으면 그걸 폴리자를 붙이거든. 앞에 접두사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염기의 상보 결합으로 연결된다. 아데닌은 타이민,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결합한다. 그래요. 이거 천천히 설명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왠지 마음이 급해.
괜찮아. 문제 풀면서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해 줄게요. DNA 유전 정보는 AGCT 요 네 가지밖에 안 돼. 그 많은 유전 정보를 사실 이 네 가지 AGCT라는 네 가지 글씨로 다 만들어내는 거야. 그 순서 가지고 배열되는 순서. 얘가 AGCT 순인지 AGTC 순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각각 얘기하고자 하는 게 다르다고. 그러면 갑자기 느낌이 야, 우리가 이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형질도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겨우 네 가지 알파벳으로 표현을 하겠다고요? 말이 돼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런 생각이 좀 드니? 그거보다 훨씬 뭐 많아야 될 것 같고 뭐 몇백 가지가 이렇게 조합이 돼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컴퓨터에서는 0이랑 1 요거 두 개밖에 안 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잖아.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 AGCT 요 네 가지만 가지고도 순서에 따라서 어떤 식의 순서와 나열이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0과 1 쓰는 것보다는 더 많은 종류 할 수 있겠죠. 같은 사이즈라도. 그래서 큰 정보라도 네 가지 AGCT만 가지고도 가능하다. 그 정도까지 기억을 해줘요. AGCT 정도는 하나 외워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AGCT. 뭐 DNA가 AGCT라고요. RNA는 T 하나 빼고 T 대신에 U가 들어가요. AUGC. 시간. 됐어요. 됐고. 자, 그럼 좀 쉬었다가 하하하. 이게 시간에 비해서 되게 많은 내용을 얘기를 한 것 같아.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뒤에 문제들도 좀 찬찬히 보고 가도록 해요. 자, 45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계속해서 하도록 하죠. 아우 신기해요. 아주 잘 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딱 나를 이렇게 박스로 해서 딱 잡아준다. 저기 보면 카메라 보면 오토포커스예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주는 거죠. 야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왜 관찰 예능 같은 거 보면 있잖아. 그거 실제로 그냥 방에다 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카메라 조정하는 사람도 없이 그 움직임 따라서 그냥 카메라가 막 찍고 그러잖아. 카메라 자체도 움직이는데 뭐. 자, 좋아요. 26페이지 보면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지요. 그림 가와 나는 DNA와 단백질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가와 나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단백질, 하나는 DNA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게 DNA일까요? 이제 펴보세요. 펴보시면 나가 DNA라는 걸 알 수 있어. 어떻게 알 수 있니? 그렇지. 이중나선 구조인 걸 보고 나가 DNA구나. 가가 단백질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가를 구성하는 단위체, 즉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 뭐예요? 그래요. 준서가 아까 얘기했지. 아미노산. 오늘 수업 중에 아미노산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요. 이 아미노산 있잖아. 아미노산 이게 아니야. 나중에 얘기해 줄게. 자, 나를 구성하는 단위체는 뉴클레오솜이다. 아니죠. 뭐였죠? 그렇죠. 이름이 아주 치사하게 뉴클레오타이드예요. 뉴클레오타이드라서 뉴클레오솜이 아니라 뉴클레오타이드다. 그래서 X가 되겠고요. 가에서 펩타이드 결합 시 물이 빠져나온다. 꼭 기억하라고 했지. 펩타이드 결합에서는 반드시 물 한 분자가 쏙쏙 빠져나오면서 결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겠죠. 4번에 나를 구성하는 염기는 AUGC다. 아니에요. 뭐라 그랬죠? AGCT. 그래요. AGCT. AGCT니까 AGCU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야. 그리고 AGCU라는 녀석은 뭐냐 하면 RNA 염기의 구성이 AGCU예요. 어쨌든 DNA라고 했으니까 4번은 X 해주면 됩니다. 5번. 그림은 단백질이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아미노산 1, 아미노산 2, 이 두 개의 아미노산 중에서 표시를 해놓은 거 보니까 한쪽은 OH, 한쪽은 H가 빠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빠지고 나서 그쪽 부분이 N이랑 C랑 연결하는 그런 팔로 형성이 된다. 이런 결합 뭐라고 한다고요?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고요. 자, 기억은 H2O이다. 맞네요.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다. 맞죠? 아미노산 1과 아미노산 2는 동일한 종류이다. 아니에요. 왜? 보면은 위에 단 R1과 R2는 서로 다르다 라고 돼 있지. R1, R2가 아까 얘기했던 요 위에 R 있고 한 거 그거가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 종류가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었지. 그러니까 동일한 종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될 것이고요. 4번 보면 아미노산 1과 아미노산 2 사이에는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된다. 맞죠? 5번에 아미노산 10개로 이루어진 단일 가닥 폴리펩타이드에서 펩타이드 결합수는 9개이다 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9개이다. 9개면 맞을까요? 왜? 10개가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결합이 몇 개 필요하냐 라는 그런 얘기야. 2개 있을 때 하나고 3개 있을 때 2개고 그런 거 보니까 10개 있을 때는 9개면 된다는 거죠. 그런 거고요. 자, 다음 6번. DNA와 RNA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서 디귿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일단 구조를 보게 되면 DNA는 이중나선 구조예요. 요거는 이제 친숙할 테니까. RNA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A, G, C, U 이런 식으로 일렬로 쭉 만들어져요. 쭉 길게. 그래서 이거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단일 가닥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단일 가닥. 이 한 가닥밖에 없다는 거야. DNA 같은 경우에 이쪽에다가 짝을 이뤄요. 짝을 이뤄가지고 T, 그다음에 여기는 C, 여기 G 이렇게 해가지고 짝을 만든 다음에 그걸 한번 비튼 거야. 한 바퀴. 비틀어가지고 나선 구조를 만들면 이중 나선 구조가 되는 거거든. DNA는 그렇고 RNA는 그걸 풀었고 이쪽 부분이 없어진 거지. 왜 없어졌냐면 이게 본을 뜬 거야. 본을 떠가지고 요게 아미노산이 요거에 딱딱 해당하는 아미노산들이 쫙 갖다 붙으면 그게 떨어지면서 단백질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방금 한 말 들었니? 들었니?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언젠가 기억이 날 거야. 분명히 날 거야. 자, DNA 5탄당은 아까 앞에서 나왔는데 기억은 안 나겠죠? DNA에 들어가는 건 디옥시리보스, 그리고 RNA에 들어가는 건 디옥시 빼고 그냥 리보스. 그래서 DNA라는 용어 자체가
디옥시 리보스 뉴클레이크 애시드. 자, 이렇게 써놓으니까 되게 없어 보이네요. 영어로 쓴 걸 소리내서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DNA가 디옥시리보스 뉴클레이크 애시드거든. 그럼 RNA는 뭘까? 디옥시라는 말만 빼고 나면 이 RNA가 되는 거야. 리보스 뉴클레이크 애시드라고 해가지고 RNA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갈 말은 뭐냐면 오탄당이 뭐냐면 DNA는 디옥시리보스. 요거 디옥시리보스 요걸 적어주면 되는 거야. 거기에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염기라고 하는 녀석은 RNA는 DNA는 AGCT였고 RNA는 AGCU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뭐냐면 이게 사실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더욱더 자세하게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밖에 못 해줬어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혹시나 고등학교 가서 과학 수업을 저랑 같이 하게 되면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진도 나갈 때쯤에 맞춰서.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7페이지.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니까 27페이지까지 할 거니까 잘 들어주세요. 여기는 이제 우리 인체보다도 더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면 되겠어요. 외울 것도 그다지 많지 않고 재밌는 단원이에요. 재밌는 단원이니까 들어주면 되겠어요. 테마 10. 신소재의 개발과 활용. 자, 보니까 거기 아주 지연이가 딱 좋아하는 게 나와 있죠. 뭐죠? 핸드폰을 분해를 해놓으면 뭐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된다는 얘기야. 신소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신소재, 즉 새로운 소재다. 새로 개발된 소재들,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신소재공학과라는 학과도 있어. 대학교에 가면은 이런 신소재 같은 것들의 특성 연구하고 새로운 물질을 합성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학과가 되겠는데, 신소재는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물질의 결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능과 성질을 갖도록 만든 재료라는 것이지. 그러면 아주 먼 옛날에 돌을 쓰던 원시인들이 있었어요. 원시인들이 있었는데 이 원시인들이 어느 날 불을 떼가지고 거기에다 굴이랑 주석을 섞으면 청동으로 이렇게 펄펄 끓이면 녹는구나. 그걸 틀에 넣어서 만들면 청동칼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으면, 그 시절 그 사람들 생각에는 이 청동이라는 게 신소재가 되는 거야. 그렇죠?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철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철이 바로 신소재가 된다라고, 그렇게 그 시대에서는 그런 것처럼 신소재가 어떤 의미인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주로 이제 현대에 신소재가 활용되는 제품은 컴퓨터, 항공기, 휴대전화 이뿐만 아니라 되게 여러 군데서 활용이 되고 있을 거고, 일단 휴대전화에 활용되는 신소재를 보면, 핸드폰 되게 좋아하는구나. 자, 휴대전화의 성능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이 중요한데, 액정 화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튼튼하면서, 액정 맨날 깨져가지고 열받지, 떨어뜨리면 깨지잖아. 그래서 좀 튼튼하면서도 또, 그리고 또 눈에 보기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나가면 이제 휘어지는 거, 이런 거, 휘어지는 액정,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출시된다는 얘기 있더라고. 휘어지는 핸드폰 이렇게 해가지고 딱 치면 탁 이렇게 감기는, 그 초등학교 때 이렇게 자석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그런 거 봤니? 그런 거 같은 핸드폰이 나온다 그래. 이게 펴가지고 쓸 때는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쓰다가 손목에다 탁 쳐가지고 이렇게 감아가지고 갖고 다니다가 다시 볼 때는 이렇게 펴서 보고, 그런 것도 만든다고 하더라고.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칩, 소비 전력이 작고 정보 처리 속도가 빠른 신소재.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미 좀 뭐랄까, 약간 이 발전이 정체 상태에 접어드는 그런 단계에 온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점점 좁은 곳에 더 많은 양의 정보를 담을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뭘 해야 되게 되냐면, 공간은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공간은 한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다 결국은 회로도를 그려야 되거든. 회로도를 그리는 거야.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선을 긋는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막 긋는데, 요 선을 자체를 굵기를 점점 줄이는 거야. 줄여야지 더 많은 선을 똑같은 면적에다 그릴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정보 처리 용량을 늘리는 거거든. 근데 그게 할 때마다 하게 되면 이제 생산 설비를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계속 투자를 해서 더 얇은 거 생산할 수 있는 설비, 더 얇은 거 생산할 수 있는 설비, 그게 가격이 한두 푼이겠어? 몇 조씩 든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반도체 업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공장을 통째로 갈아엎고 새로운 공장, 또 새로운 공장, 다음 옆에 한 2, 3년 지나면 그 옆에 있던 거 밀어버리고 또 새로운 공장,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돈 벌어가지고 계속 생산 설비 투자만 하는 거야. 생산 설비 투자하고 실제로 그렇게 뭐 수익률이 아주 좋은 그런 산업은 아니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쟁은 되고 있지. 경쟁은 해가지고 왜냐면 사람들이 계속 고성능을 원하거든. 고성능 원하고 게임도 자꾸 이렇게 좀 더 그래픽 좋은 거 이런 것들 막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요즘은 속도가 좀 그러니까 발전 속도가 좀 떨어졌다 그래. 다음에 배터리 이 부분이 중요하지. 배터리는 미안해. 내가 너무 세게 쳤나 봐. 배터리는 휴대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어디에도 쓰일 수 있겠어요. 요즘 뭐 좀 어느 정도 각광을 받고 있는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배터리가 되게 중요한 기술이란 말이야. 배터리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있는 이런 건전지 같은 거를 기본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배터리 저 용량은 작게 하면서 그러니까 사이즈는 작게 하면서 용량은 키우는 그런 기술들을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있잖아. 혹시 테슬라라는 전기차 들어봤니? 테슬라? 처음 듣나? 테슬라라고 해서 테슬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T자 해놓고 뭐 이렇게 별로 본 적은 없을 텐데 이런 차가 있어요. 전기차 브랜드야. 전기차 브랜드인데 미국에서 아이언맨의 모델이 된 양반이 설립한 회사가 요거 만들거든. 요거 만드는데 얘네들은 배터리를 그 전까지는 뭔가 자동차용 배터리는 좀 달라야 돼 라고 하면서 이런 뭐 넓적하게 해가지고 바닥에다 쫙 까는 거나 아니면 팩 형태로 이렇게 실는 그런 배터리를 하다가 얘네가 뭘 생각을 했냐면 야 배터리의 기본은 건전지잖아 라고 생각해서 이런 건전지 있잖아. 요만한 사이즈 요만한 건전지를 수천 개를 직렬로 연결하는 거야. 직렬로 연결하면 전압이 얼마나 높아질까? 직렬로 연결하면 그거 개수만큼 쫙 다 높아지는 거잖아. 하나에 1.5V라고 해도 한 1000개만 연결해도 1500V가 되는 거 아니냐. 직렬로 연결하면. 그런 식으로 배터리 팩을 발상에 전환을 한 거지. 그래서 되게 고성능 전기차를 만들면서 얘네가 히트를 쳤어. 가격도 좀 싸면서 배터리 수명도 오래 가고 여러모로 효과가 좋아가지고 했는데 요새는 좀 잘 모르겠어. 요새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신소재들이 사용이 된다. 두 번째로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켜 개발한 신소재라고 하면 초전도체라는 녀석이 나오는데 들어본 적 있어요? 초전도체? 초전도체. 여기는 초하고 나서 띄어 읽으면 돼요. 전도체다. 전도체가 뭘까? 전도체가 뭘까? 그렇지. 전기가 통하는 물체를 전도체라고 그래요. 그런데 슈퍼 전도체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전선 만드는 구리 같은 것들도 도체라고 얘기하지. 전도체야. 전기를 잘 통하게 해줘. 하지만 걔네들도 저항값이 0인 건 아니야. 0인 건 아니고 저항값이 분명히 있어. 있기 때문에 전류를 흘리게 되면 거기서 이제 열작용이 발생하면서 열이 막 발생하면서 에너지 손실이 있다고. 지금 우리 사용하는 도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초전도체라는 건 뭐냐면 뭘까요? 이 정도까지 설명했으면 이제 감이 오겠지. 전기 저항이 완전히 0이 되는 거야. 완전히 0이 되고 거기로 전류를 아무리 흘려도 저항값이 0이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력 손실 없이 송전도 가능하고 그 외에 요걸 이용해서 또 뭘 만들 수 있냐면은 전자석이라서 전기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되는 그런 거 있잖아. 굉장히 강한 전자석을 만들 수 있어. 왜? 로스가 없으니까 손실이 없으니까 굉장히 강한 전자석을 만드는데 이용이 된다는 거죠. 이 초전도체 요거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도 이미 각광을 받고 있던 녀석인데 아직도 각광을 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긴 해요. 뭐냐? 초전도체 특정 온도 이하에서 그러니까 온도가 되게 낮아야 돼. 영하 한 200도, 영하 230도 이 정도는 되어야 보통 이제 쓸만한 초전도체가 되는데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이 초전도체입니다. 근데 그거는 만들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열 에너지 손실 없이 많은 양의 전류를 흘릴 수 있고 왜? 전기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열의 발생 없이 많은 양의 전류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 실제로는 이거 자석 만드는데 써먹어. 그래서 자기부상 열차라고 들어봤니? 이렇게 떠서 이렇게 슝 가는 진동도 없고 소음도 없고 속도는 대딱 빠른 그런 거 만들 때도 이 초전도체를 이용을 해요. 왜? 그런 거 하려면 열차를 띄운다고 생각해봐. 우리가 이제 승객을 수천 명 실은 열차가 떠서 간다? 무게가 얼마나 엄청나겠어. 그런 거를 띄우려면 강한 자석이 필요하겠지. 강한 자석을 이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전류만 세게 걸어주면.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용할 때는 자기부상열차. 첫 번째 나오죠. 자기부상열차라든지 아니면 핵융합 발전. 핵융합 발전하는데 갑자기 웬 초전도체를 쓰나요?
여러분 많이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조금 이게 그 주위 환기를 위해서 핵융합 발전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볼까 해요. 걱정 마요. 진도 많이 안 나갈게. 어차피 많이 나갈 생각도 없었어. 요까지밖에 안 나가. 자연의 구성 물질 요까지밖에 안 나가니까. 있잖아. 우리 그 원자력 발전소 있지. 우리나라에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핵 분열 반응이니 핵 융합 반응을 사용하니. 그렇지. 핵 분열 반응을 사용해. 뭐 주 원료를 우라늄을 사용하거든. 우라늄을 사용해서 그거보다 더 원자번호 낮은 것으로 쪼개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을 해요. 그게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핵에너지, 원자력 발전소라고 불리우는 녀석은 다 그걸 쓰지.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도 미래의 에너지원 그러면 핵융합 에너지를 꼭 꼽았어. 그리고 그대들도 아마 어렸을 때 핵융합 에너지라는 얘기는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야. 그치? 핵융합이라는 게 뭐니? 제일 친숙한 핵융합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지. 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태양의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기혈성의 중심부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수소 핵융합이라는 건데 수소 4개가 모여서 헬륨 하나로 바뀌면서 거기서 질량이 조금 감소하는데 그게 엄청난 에너지로 이렇게 나오는 그거를 활용을 하고 싶은 거야. 활용을 하고 싶은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우리 핵분열은 이제 기술적으로 완성이 됐어. 완성이 돼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핵융합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별의 중심 온도가 몇 만 도 이상이어야 된대요? 몇 만 도 이상이어야 된대요? 1000만. 그렇지. 아, 이 친구 기억하구만. 주기혈성의 중심부는 1000만 도가 넘으면 그때부터 주기혈성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즉 1000만 도가 넘어야 된단 말이야. 1000만 도가 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수소라는 부분이 1000만 도가 넘는 에너지 그 온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 그거를 담을 그릇이 없는 거야. 되게 열받지만 그 정도로 가열을 할 수는 있어. 가열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버틸 그릇이 없는 거야. 그게 문제였던 거지. 그게 문제니까 사람들이 많이 여러 가지 소재를 연구를 했지만 1000만 도를 버틸 수 있는 소재는 일단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서 방법이 없을까? 도대체 핵융합 꼭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 좋다. 그럼 그 1000만 도짜리 가열된 녀석을 공중에 띄워놓자. 허공에 둥둥 띄워놓자.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왜? 버틸 그릇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띄워줄 수 있느냐? 플라즈마 상태일 때는 전하를 띄워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전하를 띄게 되니까 아예 거기다가 강력한 자기장을 걸어주면 강력한 자석으로 자기장을 걸어주면 그게 자기력에 의해서 청력이 작용하면 둥둥 떠 있을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거야. 그래서 가끔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무슨 뭐 반물질 그러면서 되게 위험한 물질인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완전히 그릇에 닿지 않게 동동 띄워가지고 보관해 놓는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그게 이제 뭐 전원이 꺼지면은 배터리가 다 되면 이게 닿아서 터진다 뭐 이러면서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그런 영화처럼 이 뜨거운 물질을 어디 닿지 않게 그냥 허공에다 띄워놓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토카막이야. 토카막. 생긴 거는 도넛 모양으로 생겼어. 도넛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거기 중심부에다가 딱 그렇게 가열된 녀석을 띄워놓고 계속해서 가열을 하다 보면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실험실에서는 그 토카막이라는 거 만들어서 핵융합을 재현해내는데 성공했어요. 성공해낸 게 이미 내가 어렸을 때야. 이미 내가 어렸을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야. 무슨 문제냐면 핵융합 발전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으려면 들어가는 에너지보다는 나오는 에너지가 더 많아야지 경제성이 있는 거야. 그치?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발전소로 사용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1000만 도까지 일단 가열을 시키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엄청난 에너지 필요하고 플러스 걔를 계속 띄워두려면은 자기장을 걸어줘야 되는데 그게 전자석, 이 초전도체 같은 거 이용해서 자기장을 걸어주는 전류를 흘려줘야 되는 거야. 거기에도 엄청난 에너지가 들더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에너지가 나오는 에너지보다 더 많아. 손해라는 거야. 발전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아직 실험실 단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게 벌써 30년이 되었어요. 30년이 되었고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어. 그것만 하나 해결된다. 그러면 이제 제일 싫어하는 데가 어디일 것 같아? 제일 싫어하는 나라.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걔네 기름 팔아먹고 사는데 이제 기름 필요 없어. 그 땅에 뭐야? 소형 이렇게 핵융합로 이런 걸로 다 하면은 수소만 가지고도 거의 무한한 에너지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산유국이라든지 지금 자원 많은 애들 있잖아. 뭐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생각보다 석유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뭐 사우디아라비아만큼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도 석유 엄청 많거든. 그런 나라들이 싫어해요. 싫어해. 왜? 석유를 비싸게 팔 수가 없잖아. 그게 상용화가 되면. 그래서 뭐 그런 저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것들도 다 이렇게 산유국들이 이 돈 때문에
그 막 신재생 에너지가 좀 붐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 기름값 조금 낮춰가지고 야 됐어 이 기름 싸니까 기름 써 이러면서 그 신재생 에너지 기술 발전을 약간 막는 그런 것도 있어요. 뭐 당장은 기름값 싸지면 좋지 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사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초전도체라는 녀석 밑에 마이스너 효과라는 게 나와요. 마이스너 효과. 이거는 마이스너라는 사람이 발견했다고 해서 마이스너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초전도 현상을 자체를 처음으로 실험적으로 발견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어떤 게 뭐냐면은 임계 온도 이하, 그러니까 임계라는 건 그 선이 되는 경계가 되는 온도라는 뜻이야. 이 온도보다 더 낮아지면 이제 초전도체가 되고 그거보다 높으면 초전도체가 아닌 거고 그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얘기를 해요. 임계 온도 이하에서 초전도체 내부의 자기장이 완전히 없어서 자석이 초전도체 위에 떠 있는 현상. 그래서 초전도체 스스로가 이제 자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자기부상열체 같은 거 할 때 바닥에 깔아놓은 거에 온도만 쫙 떨어뜨려 놓으면은 그 자석 같은 걸로 이제 자석을 밑바닥에 기차 밑바닥에 열차 밑바닥에다 쫙 붙여놓으면은 얘가 둥둥둥둥 떠 있게 된다는 것이지. 강력한 자기장에 의해서. 자 그런 효과 뭐 효과라고 하는 건 결국 임계 온도 이하에서 초전도체가 되는 현상. 그거를 마이스너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초전도체가 주변의 자기장을 완전히 밀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초전도체 위에 자석을 띄워놓으면 둥둥둥둥 떠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초전도체가 자석은 아니야. 원래 자석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석을 띄웠을 때 둥둥 떠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효과가 생겨요. 자 초전도체는 그 정도 하고 얘네가 느낌이 약간 30년 정도 전부터 이미 유망주였는데 아직도 유망주인 그런 느낌이야. 아직 초전도체가 얘네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온도를 너무 많이 낮춰야 돼. 영하 180도 막 이런 식으로 낮춰야 되니까 그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상용화를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임계 온도를 자꾸 높이는 거야. 높인다는 얘기가 뭐냐면 영하 180도에서 영하 120도, 영하 120도에 영하 60도, 가급적이면 상온 정도 한 20도 정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갖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대박이 날 수도 있죠.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계속 할 수 있다면 좋을 거야. 자 거기까지가 초전도체고요. 그 다음은 그래핀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핀 여기까지만 할게. 그래핀까지만 할게. 얘들아 힘내 그래핀까지만 할게. 괜찮죠? 네. 그래요. 그래핀이라는 녀석은 뭐냐면 탄소의 배열을 변화시켜 새로운 성질을 갖게 한 신소재다 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만 얘기해서는 잘 모르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세요. 28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실제로 나와 있어요. 실제로 나와 있는데 왼쪽에 문제 7, 8, 9 있는 거 왼쪽에 흑연과 그래핀의 구조라고 하면서 나오는 부분이 있죠. 거기 보게 되면 흑연이라는 녀석은 우리 뭐 연필, 샤프 이런 거에 사용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 성질이 뭐냐면은 긁으면 긁는 대로 층층층층층층 벗겨져 나와. 벗겨져 나와서 종이에 남아가지고 까맣게 이렇게 글씨를 쓰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흑연인데 그래핀이라는 녀석은 흑연의 한 층만 딱 벗겨낸 거야. 벗겨내서 탄소 원자들이 평면을 이루고 있는 구조로 얘네들은 더 이상 쪼개지거나 마모되거나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얘네 자체로는 되게 강도가 좋아져. 엄청나게 강력해져서 얘가 그 강도 자체는 앞에 보면은 이제 수치로 나와 있어요. 수치로 나와 있는데 정의는 일단 육각형 구조의 탄소 원자가 한 층으로 이루어진 평면 구조. 그러니까 흑연의 한 꺼풀, 딱 한 꺼풀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걔네들은 성질이 뭐냐? 강철보다 200배 이상 단단하고 진짜? 강철이면 되게 단단하잖아. 그거보다 훨씬 단단하다는 거야. 아니 뭐 탄소 따위가 결합해 있는데 강철보다 더 강하다고 해?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결합되어 있는 구조에 따라서. 왜? 이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물질이 뭐니 준서야? 준서야. 이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물질이 뭘까? 다이아몬드. 그렇죠. 다이아몬드 좋아요. 다이아몬드는 주성분이 뭐죠? 탄소. 탄소예요. 그런 것처럼 탄소가 결합하기에 따라서는 이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물질도 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강철의 200배 따위에 놀라면 안 돼요. 강철보다 200배 이상 단단하고 그리고 열, 전기, 전도성도 짱 좋아. 짱 좋아서 구리보다 13배 이상 열을 잘 전달한다. 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께가 약 0.35mm. 왜? 흑연을 한 층만 딱 벗겨낸 거니까 두께가 얼마나 얇겠어. 그렇지? 엄청 얇으니까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빛을 투과를 시켜. 너무 얇아서. 이렇게 보면 투명하기도 하고 게다가 또 뭐도 있대요. 탄소와 탄소의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전자들이 있어서 규소로 만든 반도체보다 전자 이동 속도가 100배 이상 빠르다. 전자 이동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저항값이 작다는 얘기지. 전자가 잘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정말 독특하다기보다는 좋은 성질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물질인 것이죠. 그리고 면적을 늘리거나 휘어지더라도 정기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어디다가 써먹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이런 거 할 때 그래핀을 이용을 해요. 그래핀을 이용해서 휘어져도 잘 되고 전기 전도성도 높죠. 열 전도성도 좋죠. 하니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지. 문제는 뭘까요? 비싸요. 좋은 건 다 비싸요. 세상 일이 다 그래. 아직까지는 좀 가격이 좀 있는 편이에요. 자, 장점을 보면 1번 유연성, 전기 전도성이 높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통신기기, 에너지 저장 장치, 의료기기, 야, 안 쓰는데 찾아보기가 더 힘들겠네. 있기만 한번 쓰면 좋다는 것이야. 옷 같은 것도 이런 걸로 만드는 거야. 그래핀으로 만들어버려. 만들어버리면 잘 휘어지겠지. 게다가 하기야 전기 전도성 좋은 옷을 입고 다녀서 뭐 했을지 모르겠네. 벼락 맞으면 죽나? 그래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높은 열 전도성을 가지고 있고 얇고 가벼우면 충전이 빨리 된다. 전송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 인터넷 송신망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투명하고 접히는 휴대전화 디스플레이로 이용할 수 있다. 엄청난 신소재인 것 같아. 일단 들어보니까. 하지만 단점에 보면 첫 번째, 대량 생산이 어렵고 생산 비용이 많이 들고 제품의 수송과 저장이 어렵고 뭐 한마디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플로렌이라는 거 얘기한 적 있나? 그거 우리나라 사람이 발견한 거야. 그 28페이지에 보면 이제 플로렌이라는 녀석도 나와요. 그 밑에 흑연과 그래핀의 구조 아래쪽에 탄소의 배열을 변화시켜 만든 신소재라고 해서 탄소 나노 튜브, 플로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탄소 나노 튜브라고 하는 거는 그래핀이 원래 이렇게 한 겹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 요거를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호스 같은 녀석을 만든 거죠. 그래핀을 둥글게 만 것과 같은 원통형 탄소 구조로 열전도성 높고 전기전도성, 이거는 그래핀하고 똑같겠지? 당연히 그래핀으로 만들었으니까. 강철보다 강하다. 반도체, 배터리, 초강력 섬유, 이걸로 탄소섬유라고 들어봤지? 왠지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탄소섬유도 이런 걸로 만들고, 자동차 같은 거 만들 때도 자꾸 무게를 줄여야 되잖아. 무게를 줄여야 되니까 강성은 강철보다 더 강하면서 무게는 훨씬 가벼운 이런 그래핀 같은 거 사용을 한다고. 사용을 해가지고 탄소섬유 이런 거 사용해가지고 만든다는 거죠. 대신에 가격이 비싸요. 강철보다 훨씬 비싸요. 안타까운 일이야. 철이면 굉장히 비쌀 거라고 생각하는데 철은 되게 싼 편인 재료예요. 그래서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 그 다음에 플로렌이라고 하는 거 옆에 보니까 공 모양이지. 축구공 특히 진짜로 보면은 오각형이랑 육각형들이 모여있는 게 딱 진짜 축구공 모양으로 생겼어. 애초에 만들 때 축구공을 노리고 만들었대. 축구공을 왜 이렇게 만드는지 아니? 오각형이랑 육각형 섞어서. 왜 그 하얀색이랑 까만색 섞여 있는 그런 공이 있잖아. 전형적으로 생긴 그 축구공. 왜 그렇게 만들었냐 하면 평면 도형을 짜맞춰 가지고 가장 구에 가깝게 만드는 방법, 그걸 연구를 한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평면 도형인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이런 것들을 꿰어매 가지고 당겼을 때 가장 구에 가까워지는, 이게 아무리 평면 도형을 아무리 이어붙여도 완전한 구가 될 수는 없어. 그렇지? 완전한 구가 될 수는 없을 거야. 왜? 모서리가 있고 점이 있고 다 그런데 어떻게 평면 도형을 모아가지고 입체 도형을 만들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에 가까운 걸 만들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하고 노력을 한 결과 그때 당시에 이제 제일 최고의 기술을 동원해서 만들었던 축구공이 바로 그 모양이야. 오각형, 육각형. 그런데 모양도 너무 이쁘고 되게 이렇게 까만색, 하얀색으로 칠해놓으니까 정말 보기도 좋고 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축구공이라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 모양을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걸 머릿속에 모티브를 가지고 탄소도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공 모양으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가급적이면 안정적인 공 모양으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연구를 해가지고 만든 게 플로렌이래요. 플로렌인데 포항공대에서 만들었던가 그래. 포항공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아요. 자, 탄소 60개가 축구공처럼 결합한 공 모양의 탄소 구조로, 탄소 구조다 보니까 안쪽에 공간이 생기겠지. 얘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축구공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안쪽에 공간이 생기니까 거기다가 뭘 넣느냐면은 탄소보다 조금 더 약간 더 큰 분자 정도 단위 되는 물질들을 보관을 하게 되는 거죠. 내부에 빈 공간이 있어서 금속 원자를 넣거나 의약품을 넣어서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야, 의약품을 넣어서 운반을 한다는 게 이 약국으로 갖고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약으로 갖다 온다는 게 아니고, 약을 플로렌을 이용해서 만들면 그거를 몸속에다 먹었을 때 이 약이 탄소층이 다 녹기 전까지는 그 약이 그대로 이제 몸속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 소화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의약품의 운반이라는 건 몸속에서 운반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운반할 때는 차로 운반해요. 통에 넣어서. 아니, 혹시나 운반한다 그래서 이 약국에 갖다 주는 거 이런 거 생각할까 봐.
자, 그래요. 이 그래핀이랑 탄소 나노 튜브, 그 다음에 플로렌의 공통점은 뭔가요? 공통점. 그렇지. 탄소로 만든다는 거. 전부 다 그냥 생탄소인데 탄소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많이 달라지는구나. 요거를 꼭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전부 다 탄소로 만든 거야. 그러고 보니까 참 탄소가 여기저기 쓰일 때가 많은 것 같아. 그치? 그래요. 다음, 자연을 닮은 신소재. 여러 생물이 가진 특수한 기능을 첨단 과학기술로 모방하여 만든 신소재라고 한대요. 이게 뭐 전자눈 카메라라든지 모핑 항공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있잖아. 전자눈 카메라는 그렇고 모핑 항공기라는 게 있는데, 그 네이버에 이렇게 모핑 항공기 쳐보면 되게 이상한 그림들이 나와. 뭐냐면 비행기가 날개가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 또 이거 이제 또 이거 나온다니까. 썸네일에 비행기가, 저는 참고로 그림을 대탕 못 그려요. 정말 너무 못 그려가지고 가슴이 아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비행기가 보통. 너무 심했나? 자, 대충 알아봐줘. 근데 이 비행기라고 하는 녀석은 심지어 새와 같이 비행 상태에 따라서 날개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변형되는 항공기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좀 펴졌다가 접어졌다 이게 아니라 펄럭펄럭 할 수 있도록 끝부분이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도 해요. 왔다 갔다도 하고 비행 상태에 따라서 비행기 날개 모양을 되게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항공기인데, 그걸 왜 만들었냐면 새가 날아다니는 거 보고 그걸 본 따가지고 새의 날개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그걸 본 따가지고 만든 항공기라고 해요. 그래서 전기 신호로 날개 모양을 변형할 수 있는 특수 소재로 되어 있다라고 하죠. 나중에 뭐 사진 같은 거 한번 찾아보는 거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눈 카메라는 사람 눈의 구조를 모방한 카메라로 둥근 망막에 시세포가 줄지어 있는 것처럼 요 안쪽에, 눈 안쪽에 망막이 있고 거기에 이제 시세포가 쫙 다 분포해 있잖아. 그런 것처럼 카메라의 빛 감지 센서를 평면이 아니라 곡면으로 안쪽으로, 이게 안쪽이 둥그렇잖아. 안구의 안쪽이 둥그러니까 둥근 쪽에다가 그런 식으로 상이 맺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카메라라고 해요. 그러면 뭐가 좋을까? 평면인 것보다 원래 이제 보통, 그렇지,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 더 넓은 부분을 볼 수 있고 입체로 판단할 수 있고, 두 개, 게다가 또 이제 저렇게 렌즈 촬영하는 곳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촬영을 하게 되면 진짜로 두 눈으로 보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영상을 나타낼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자,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다음 시간에 오면 7, 8, 9, 10 하고 1, 2, 3, 4, 14까지 하는데 그 전에 O2를 반드시 할 거니까 O2 꼭 풀어야 돼. 다음 주 금요일은. 알겠죠? 네. 49였던가? 47이었던가? 여튼 그까지는 꼭 풀어오고, 혹시나 다 풀었다고 괴로워했던 수진 양은 77페이지까지 풀어오면 되겠어요. 알겠죠? 가급적이면 77페이지까지 풀어와요. 빠이. 빠빠이.